당신을 노리는 세계 범죄도시 19, 12위 공개합니다. 싸다고 이곳에 묵지 마세요. 여러분, 저 오사카로 처음 자유여행 가는데요. 하룻밤에 10,000원인데 텔레비전도 있는 호텔 찾았어요. 일본에서 이 정도 숙소면 잘 잡은 거 맞죠? 혹시 거기 위치가 어디예요? 위치가 니시나리구 아이린 지구라던데요. 거긴 안 돼! 왜 그러는 거예요? 자, 오코노미야끼, 스시, 돈까츠 뭐 이런 맛있는 음식도 많고요. 또 오래된 사찰이나 놀이공원 등 즐길 것도 많아서 특히 자유여행을 처음 떠나는 학생들이 주로 찾는 여행지 일본 오사카. 그런데 저렴한 숙소로 자유여행자들을 유혹하지만 정작 현지인들은 일본 속의 다른 세계라며 발도 들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오사카의 신이마미야역 일대 아이린 지구인데요. 이곳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자판기 음료수 가격도 최저가가 고작 30엔, 라멘은 100엔에서 200엔. 일본에서 가장 저렴한 물가를 자랑하지만요. 한편 이곳의 검은 이면은 일본에서 지난 50년간 24차례 폭동이 일어난 곳이라고 소개할 정도로요. 일본의 폭력 조직인 야쿠자들과 노숙자, 또 집 없이 떠도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이는 동네라고 합니다. 와, 일본 오사카는 굉장히 한국인들을 많이 가는 데고 거기 교민도 많잖아요. 큰 도시기도 하고. 네, 큰 도시고. 근데 저런 지역이 있는지는 저도 몰랐네요. 아니 뭐 어쩌다 그렇게 슬럼가가 생긴 거예요? 60년대 부동산 붐이 일면서 건설 노동자들이 몰렸다가 90년대 일본 경제가 장기 불황으로 접어들면서요. 소위 노숙자촌이 만들어진 건데요. 그렇게 주거 환경이 나빠지고 치안이 불안해지면서 2009년에 현상금이 무려 1억 원이나 걸렸던 일본 희대의 살인마 이치하시 타츠야가 이곳에 숨어 살던 게 발각돼서요. 아이린 지구의 이미지가 다시 한번 무서운 동네로 굳어지게 됐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이곳을 이제 바꿀 계획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아이린 지구의 치안이며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에서 노력 중인데요. 일본의 젊은 예술가들은 노숙자들을 돕거나 아이린 지구를 저렴하고 안전한 여행자들의 천국으로 바꾸겠다며 여러모로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당신을 노리는 세계 범죄도시 19, 11위입니다. 스페인에서 몽땅 털리지 않는 법. 낭만적인 노천 카페와 역사적인 건축물이 즐비한 거리, 그리고 축구 덕후들에겐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꿈의 도시입니다. 바로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인데요. 자, 그런데 이 정열 가득한 도시 마드리드가요, 절도와 또 강도가 판을 친다는데요. 자, 뒤에서 수면제나 마취제를 묻힌 가재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아 잠들게 한 뒤 현금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요. 마취를 해? 특히나 이 무시무시한 절도가 발생을 많이 하는 우범 지역은 마드리드의 중앙역 아토차역 근처 골목에서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행객들이 자주 지나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거리인 거죠. 또 마드리드에서 내 주머니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탈탈 털어가는 곳이 또 있습니다. 마드리드의 대표적인 상업지구인 카야오 지구, 또 푸에르타 델 솔, 일명 솔 광장, 또 꽃보다 알베에서 이순재 선생님이 홀로 찾았던 스페인 광장까지 이렇게 사람이 많은 관광지에서 일명 들치기라고 해서요. 들치기? 예, 한 명의 관광객들에게 말을 걸고 그때 다른 공범이 가방 훔쳐 도망가는 범죄가 자주 성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광지 주요 스팟마다 철저히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혹시나 강도들에게 탈탈 털렸다면 보통 마드리드에 위치한 대사관에 도움을 청하거나 현지 경찰에 신고를 하실 텐데 이때 스페인어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마드리드의 일부 경찰서에는 스페인어와 한국어가 함께 표시된 분실, 범죄 피해 신고서가 비치돼 있다고 하니까 담당 경찰관에게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스페인 여행객들을 위한 상징 스쿨 하나 또 있습니다. 강도를 당한 뒤 현장에서 바로 도움을 요청할 땐 소코로, 라드론 이렇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뜻은 스페인어로 소코로는 도와주세요, help me. 자, 라드로는 도둑이라는 뜻입니다. 도와주세요, 도둑이에요. 이 정도 되겠네요.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그래요? 소코로, 소코로, 라드론. 네, 소코로, 라드론. 자, 당신을 노리는 세계 범죄 도시 19, 이번엔 10위입니다. 베트남 택시 바가지 깨기. 베트남 제2의 도시 호치민으로 여행을 떠난 프리안 현순이. 자, 지금 호치민 최고 핫플레이스인 벤탄 시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석양을 바라보며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근교의 메콩강까지. 자, 이때 덥죠? 워터파크가 개장을 해버렸네요.
겨터파크가 개장한 가운데 현순이는 시원한 택시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어머 여기 택시가 많네. 눈누난 나. 자, 여기까지. 자, 뭐 크게 문제될 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일반적이지 않나요? 자, 물론 일반적인 택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기서 개인 차량을 택시로 위장을 한 뒤에 불법 영업을 하는 사기 범죄가 있다면 또 말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택시들은 금액이 빠르게 올라가는 조작된 미터기를 가지고 있거나 미터기를 아예 달지 않고 터무니없는 택시비를 요구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기 택시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베트남에서 비교적 바가지 사례가 적고 신뢰도가 높은 M사나 V사 택시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도 간혹 불법 택시가 이 점을 노리고 비슷한 색으로 도색을 하거나 랩핑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럴 때는 택시업체 전화번호를 미리 알아두고서 차량 외부에 쓰여있는 전화번호가 정확한 업체 번호가 맞는지 아하. 전화를 걸어서 대조를 해보시면 됩니다. 딱 전화했더니 V택시입니다 하면 맞는 거고. 맞는 건데 그게 아닐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최대한 안전도 높은 택시를 잡아 탔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택시 기본 요금을 알아야 바가지를 피할 수 있다. 지역이나 택시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10,000동에서 12,000동 한화로 약 500원에서 600원이 기본 요금이고요. 그리고 대개 일반 택시들은 출발 후에 미터기가 켜지지만 택시비를 더 많이 요구하는 꼼수를 쓰려고 일부러 이거를 켜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미터기가 꺼져 있다면 반드시 미터 온 이렇게 외쳐야 된다고 합니다. 당신을 노리는 세계 범죄 도시 19 9입니다. 인도 친절에 함부로 현혹되지 마라. 절대 그 음료수를 먹지 마. 프랑스의 한 유명 소설가는 이 나라를 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여행지다라고 말이죠. 바로 인도입니다. 세계인에게 인도는 진정한 힐링과 정신 수양을 위해 찾는 나라죠. 자, 과연 이곳에서는 어떤 범죄가 도사리고 있을까요? 인도 여행자들 사이에서 큰 깨달음처럼 도는 어록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기차표 예매에 성공했다면 더 이상 여행을 걱정할 이유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인도에서는 여행지를 이동할 때 기차 이용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마치 매일이 민족 대이동 수준으로 기차 이용객 수가 엄청난 거죠. 자, 바로 이때 당신은 친절을 가장한 하이에나, 즉 사기꾼들에게 범죄의 대상이 됩니다. 난 승무원인데 내가 타려는 기차는 매진됐어. 또는 예약 사무소가 옮겨갔어. 내가 관광 안내소로 데려다 줄까? 등등. 그 친절한 안내에 깜빡 속아서 나도 모르게 따라가면 도착한 곳은 여행사. 여기서는 몇 배나 뻥 튀겨서 바가지 요금으로 패키지 구매를 유도합니다. 혹시 그런 사람들이 접근을 한다. 그럼 일단은 무조건 노노노 응대하지 않는 게 상식입니다.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실제로. 진짜로요? 뭐 지금 이 시간에는 뭐 기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 우리가 호텔 하나 해줄 테니까 그래서 일단 주무시고 내일부터 차로 이동을 하는 거야. 패키지 여행. 거기서 이제 패키지로 한 게 100얼마를 내면은 뭐 루피아로? 루피아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얼마를 내면 100만 원? 100만 원? 차로 계속 이동을 시켜주겠다는 거야. 네. 할수 벌써 있게. 향기가 솔솔 난다. 근데 그 사기를 치진 않았는데 돈을 너무 바가지 요금을 매긴 거죠. 인도에 한 20일 있었는데 제가 사기당했다는 거를 중간에 안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한 3일 굶었어요. 식비 아끼려고. 세계를 뒤흔든 스포츠 스캔들. 세계 스포츠사에 길이 남게 된 이 사건은 서울올림픽이 한창이던 1988년 9월 24일에 시작됐습니다. 기억난다. 당시 전 세계인의 시선은 1984년 LA올림픽 4관왕에 빛나는 갈색 탄환 칼 루이스와 1987년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남자 100m 우승자 일명 마하 인간으로 불리는 벤 존슨의 승부로 막상막하 그야말로 박빙의 대결이 펼쳐질 예정이기 때문이죠. 드디어 경기가 시작되고 손에 땀을 쥐는 승부가 펼쳐졌는데요. 경기 시작 후 30m를 지나는 지점부터 갑자기 벤 존슨이 칼 루이스를 눈에 띄는 격차로 따돌리기 시작했고요. 벤 존슨이 9초 79의 기록으로 압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인 9월 26일 오후 C일보의 스포츠국으로 한 통의 제보가 날아듭니다. 벤 존슨이 약물 복용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조사를 받게 됐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세계를 뒤흔들 만한 사건이어서 편집장과 기자들은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며 추가 취재에 들어간 결과 결정적으로 장소에 관한 정보까지 입수해 그날 밤
S호텔로 긴밀히 들어가는 캐나다 IOC 위원과 팀 닥터의 모습까지 포착해 촬영할 수 있었고요. 결국 바로 그 다음 날인 9월 27일 일면에 벤 존슨 약물 복용 기사를 내보냈고요. 역시나 모든 언론이 일제히 시일보의 보도를 인용해 기사를 송구하면서 전 세계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 뒤 국제올림픽위원회 역시 벤 존슨이 금지 약물인 근육 강화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복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요. 금메달 박탈과 함께 2년간 대회 출전을 금지시켰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날 정도. 그렇죠. 그때 벤 존슨이 100m 들어올 때 그 네네. 포즈가 이렇게 딱 손 들고 오는 포즈를 저 초등학생이었는데 다 따라했거든요. 그게 원래 일면이었죠. 그게 이게 딱 이게 일면으로 나왔었는데 시일보에서 단독 보도를 한 거네요. 세상을 뒤흔든 특종 19, 18위 공연. 네, 직지대모 세계 인쇄사를 바꾸다. 1972년 파리에서는 유네스코가 주최한 도서 전시회 책의 역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시회에서 전 세계의 교과서와 백과사전을 바꿔놓을 세계의 특종, 세계의 책이 출품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전시회에서 전 세계의 교과서와 백과사전을 바꿔놓을 세계의 특종, 세계의 책이 출품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직지심체 요절이었습니다. 이 직지심체 요절을 세상 밖으로 끌어낸 사람은 역사학자이자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특별연구원으로 근무하던 고 박병선 박사였습니다. 당시 유네스코에서 주최한 도서 전시회에 출품할 한국 도서를 찾던 박병선 박사는요, 서구에서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구한말 주한 외교관이었던 콜랭드 프랑시가 사들여 프랑스로 반입한 문화재 중 하나였습니다. 그 이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한 건데요. 그런데 이 책의 마지막 구절을 확인한 박병선 박사의 심장은 무척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우왕 3년 7월 금속 활자로 인쇄했다. 여기서 우왕 3년은 1377년으로 당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인정받고 있던 구텐베르크 42행 성경보다 무려 78년이나 앞선 그야말로 세계 인쇄사를 바꿀 책이었던 겁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그래서 박병선 박사는 직지심체 요절을 책의 역사 박람회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출품했을 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냈던 시일보의 파리 특파원 신용석 기자에게도 이를 알려 국내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하지만 프랑스인 동료들은 처음에 한국 책이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라는 박병선 박사의 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병선 박사는 직지심체 요절이 금속 활자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그때부터 피나는 연구를 시작하는데요. 금속 활자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납으로 주형을 만들어 보다가 집에 불을 낼 뻔한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글자를 확대했을 때 보이는 미세한 반점 등 물적 증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직지심체 요절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대단합니다. 예. 세상을 뒤흔든 특종 19, 17위 공개해 주세요. 49년 만에 알려진 방치된 역사. 1950년 7월 충북 영동군 노근리. 노은이 사건. 자, 6.25 전쟁이 발발한 직후 대피를 돕겠다는 미군을 따라 노근리 주민들은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피난하는 도중 갑자기 머리 위로 전투기가 날아들더니 그 전투기는 피난 행렬을 향해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대피를 돕겠다는 미군도 피난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무참히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자, 피난민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쉴 새 없는 무자비한 공격에 일명 쌍굴다리로 불리던 굴다리 밑으로 피신했는데요. 그곳에서도 도망가려고 나오는 사람들을 모두 쏘아 죽였다고 합니다. 기억납니다. 아픈 역사적 사건이죠. 너무나 아픈 역사죠. 자, 그렇게 학살 사건이 일어나고 10년 뒤 유족들이 서울에 있는 주한미군 소청사무소에 공식적인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이 노근리 학살 사건에 주목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A통신의 최상훈, 찰스 헨리, 마샤 멘도사 기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이 노근리 학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먼저 미군의 공식 문서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미군이 주민들을 공격한 것이
이미 사전에 철저히 계획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사 멘도사 기자는요, 당시 참전 용사 명부에서 노근리 주변에 주둔한 전역 군인 수백 명을 일일이 추린 뒤에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노근리 학살 사건에 대해 취재했고요. 마침내 결정적인 증언을 듣게 됩니다. 사실은 북한 인민군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고 노글리 부근 민간인을 적으로 간주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진짜 가슴 아픈 내용이네요. 자, 결국 이렇게 약 10여 명의 미군들의 증언을 통해 무려 반세기 만에 감춰졌던 역사의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됐고요. 이 세 기자는 이 사실을 1999년 9월 29일 The Bridge at 노근리, 자, 노근리 다리라는 기사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보도했습니다. 이후 2001년에는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민을 대신해 노근리 사건의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라고 지난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참고로 이 기자분들에게 진정한 기자 정신이 느꼈던 부분이 노근리 기사를 작성했던 마샤 멘도사 기자는요, 최근 또 한국을 방문해서 네. 노근리 학살 유족회가 마련한 영동 위령제에 참석을 했는데요. 생존자 유족들은 억울한 사건을 밝혀줘서 고맙다라고 뜻을 전했는데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전 그저 생존자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자로서 나의 일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